안녕하세요. 밑줄 그었수다의 준혜, 민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석기시대 경제학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석기시대 경제학은 수렵채집 경제가 생계 경제를 대표한다고 보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방식, 즉 문명과 남한의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나 수렵채집 사회야말로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경제 인류학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천공자 2학년 청밴드에서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와! 네, 이 책의 저자 마샬 살린스는요, 경제 인류학자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임하며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인류학적으로 조명해왔던 경제 인류학자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다를 떨어주실 게스트분이 한 분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공자 2학년 쿵푸밴드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늘쌤을 섭외한 이유가 뭐죠? 하늘쌤께서 바로 최근에 있었던 저희 청밴 2학기 에세이에 책으로 석기시대 경제학을 쓰셨기 때문이죠.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인가 봐요. 아, 네. 이야기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재밌게 읽었던 부분 오늘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목차를 먼저 보고 같이 볼까요? 저희 목차는 제1장 원초적 풍요사회, 제2장 가족제 생산양식, 제3장 가족제 생산양식 생산의 강화, 제4장 선물의 영, 제5장 원시교환의 사회학, 제6장 교환가치와 원시교역의 외교수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파트가 재밌었어요? 저는 1, 2, 3장을 좀 주로 읽었고요. 오. 1, 2, 3장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1장이랑 4장? 저는 4장도 되게 재밌게 읽어서. 준혜는요? 저도 1장이랑 4장이에요. 오. 하늘쌤은 1, 2, 3장? 네네. 그러면 우리 공통으로 겹치는 1장 얘기해볼까요? 재밌게 읽으셨던 부분 있으신가요? 1장 중에서? 네. 저는요, 어디가 재밌었냐면요. 바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종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는 상당히 강한 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논쟁적으로 반박하고 필요한 수정을 변증법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사실 수렵채집 사회야말로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진술은 또 하나 유용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풍요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필요가 쉽게 충족되는 사회이다. 수렵채집민이 풍요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비극이고, 인간은 무한한 욕구와 희소한 수단 사이에 항구적인 불일치하에서 힘겨운 노동의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한다. 풍요로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다시 말해 욕구는 더 많은 생산을 통해 충족될 수 있고 조금 덜 원함으로써 쉽게 충족될 수도 있다. 우리 서구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갤브레이스적 노선은 시장 경제에 특히 적합한 가정에 입각해 있다. 즉,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지는 않지만 매우 크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은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제한적이며 산업 생산성을 통해 수단과 목적 사이의 불균형을 적어도 핵심 필수품이 풍부해지는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풍요로움에는 선적 노선 또한 존재한다. 이 노선은 우리 서구인들과는 다소 상이한 전제, 즉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유한하고 작으며 기술적 수단은 변함없지만 전반적으로 적합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선적 노선을 택하면 낮은 생활 수준에 입각해서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 같기도 한데 저는 선언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제라는 게 뭔가 우리는 그 희소성을 두고
그 항상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쨌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무조건 다른 면에서는 상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선택하는 것도 아주 극소수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정말 정의로운 경제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원시경제학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원시경제학이 어떻게 그것과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잘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쌤은 어땠어요? 저도 일단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렵채집민들은 굉장히 빈곤하고 맞아. 못 살고 힘들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통념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막 농업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 막 잉여 생산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막 배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자체를 완전 뒤집는 맞아.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수렵채집 사회야말로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 풍요롭다는 거에 그 가치가 좀 바뀌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민주가 얘기한 대로 풍요롭다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인간의 욕구가 되게 무한한데 그거를 다 충족시키는 물질적으로 다 충족시키는 그거를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풍요라는 것은 적절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는 건 맞는데 욕구 자체가 딱 적절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그걸 이 마음과 물질에 좀 이제 딱 맞는 아다리가 맞는달까요? 그 아다리가 맞아야지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너무 욕구도 비대한데 그래도 물질도 막 계속 늘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시간과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데 맞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 보따리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아. 같은 거죠. 맞아. 계속 그냥 물을 붓는데 사실은 독이 너무 크니까. 맞아. 독이 네, 크고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 없는 독이 너무 큰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그냥 풍요로움이 아니라 원초적 풍요로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초적이 왜 붙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냥 그 물질적 양으로 풍요롭기만 따지면 사실 우리가 더 풍요롭잖아. 근데 그런 원초적으로 이 풍요로움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욕구의 유한성을 가지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늘이가 말한 대로 그 마음과 어떤 물질의 어떤 합이 맞는 거에서 느끼는 풍요로움 그게 어떤 존재를 되게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의 욕구는 희소하고 수단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물질적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소유관념이 없으며 재산관념은 발달하지 않았고 어떠한 물질적 압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관심하며 도구를 기술적으로 발달시키는데도 무관심하다. 수렵채집민이 세속적 재화와 관계 맺는 이러한 방식으로부터 중요한 논점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즉 수렵채집 경제 내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는 제한되어 있고 욕구는 억제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부에 대한 관념이 한정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경제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불리한 자연적 조건에 저항해서 분투하고 있는 수렵채집민이라는 관념을 미리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발달하지도 않은 욕망을 포기하고 전혀 발생하지도 않은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인이라는 개념은 부르주아적 구성물이다. 즉 경제인은 마르셀 모스의 표현대로 우리의 뒤가 아니라 앞에 도덕적 인간처럼 존재한다. 수렵채집민은 물질주의적 충동을 억제해왔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물질적 충동을 결코 제도화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게다가 큰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큰 축복이라면 이들 원시인은 분명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많은 유럽인들에게 고통과 고문을 가하고 있는 욕망과 탐욕이라는 두 전제군주가 원시인의 광활한 숲에서는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살아가는 데 만족한다.
따라서 아무도 부를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렵 채집민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즉, 그들은 극히 제한된 물질적 소유로 인해 일상적 필요와 관련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적 풍요로움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물질적 소유를 많이 해야 우리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 이게 극히 제한된 물질적 소유로 인해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거든. 나도 이게 나는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냥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욕구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많이 여기저기서, 쌓아두시나 봐요. 주입되는 것도 되게 많고 소비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 그거 정말 필요한 소비였어요. 핸드폰 케이스요. 네. 아니 나는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데 그 이쪽 가운데 부분에 수렵 채집 경제 내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는 제한되어 있고 욕구는 억제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이 주장이 틀렸다는 말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필요한 게 너무 많고 그쵸. 그걸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한 욕구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아까 그 민주 쌤이 말한 그 희소성 그게 딱 그건 것 같은데 엄청 필요한 게 많은데 그만큼 물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그 희소성에 엄청나게 걸려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선에서 보니까 당연히 수렵 채집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준혜가 말한 대로 가진 게 굉장히 물질적 행복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빈곤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빈곤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게 정확하게 물질주의적 충동이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장에서 나온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이라서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그 이동에 되게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치렁치렁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거고 맞아. 오히려 들고 다니기 편한 약간 것들이 되게 가치 있는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왜 수렵 채집인들이 이동을 하냐 했을 때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뭔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맛있는 게 여기 만약에 무슨 열매가 있으면 여기 가서 먹다가 또 떨어지면은 다 먹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나잖아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막 물고기 잡으러 여기 갔다가 계속 이러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덧붙이자면 뭔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욕구가 작았던 이유가 저는 당연히 이게 주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걸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랬는데 그래서 막 여기 물고기가 여기 있는 건 다 알고 무슨 열매가 여기 있는 건 다 알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 자기가 스스로 다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만든 도구도 다 버리고 가잖아. 다 버리죠. 그때 가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난 그 자신감이 너무 멋있는 거야. 재료도 다 있고 자기 기술도 있으니까 사실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는 여기 열매가 있고 여기에 무슨 물고기가 있고 이걸 다 알잖아. 숲에. 그쵸. 난 그거를 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 하늘이가 생산양식을 말을 했잖아. 근데 생산양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그 이동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계속 그 유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버리고 가고 필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반대로 우리는 유동하지 않고 계속 한 군데에 정착해 있으니까
계속 그 뭔가를 모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냥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나는 이 원시인들하고 읽다 보니까 우리랑 원시인들하고 행복의 가치가 좀 다른 느낌인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들은 물질적하고 자신의 행복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는 집착도 없고 뭐 다시 가서 만들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맞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게 그게 부러워서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치 있는 건 그 이윤을 남기는 거, 그 부르주아적인 욕망.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건 건강하게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사실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어. 난 이들이 여가 시간도 풍부하고 낮잠도 무정다요 진짜. 낮잠도 진짜 장난 아니게 자는 거야. 진짜 여유로워. 그냥 정말 하루에 4시간, 3시간밖에 아니라고 정말 너무 맞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저도요. 그 사람들 맨날 사교와 농담, 낮잠 자고 낮잠. 뭐 휴식을 취하고 시간의 대부분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웃 캠프를 방문하는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신기했어. 다른 캠프와 교류한다는 거. 자기만 알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대 사회에서도 유대 관계도 있었던 거 맞아. 같아. 관계 맺는 방식이 있었어. 그게 핵심 아니야? 관계가? 맞아요. 이 관계가 사람들.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핵심으로 넘어가? 근데 잠시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네. 먼저 이게 넘기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 아까 몇 페이지야? 61페이지인데요. 6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그 왜 신석기 혁명을 거부하는가, 왜 농업혁명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이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드자족은 여가를 누리기 위해 신석기 혁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학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이다. 그들은 농경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농경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농경으로 전환하면 힘든 노동을 너무 많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어떤 부시맨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몽고몽고 견과류가 세상에 한없이 널려 있는데 왜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게 멋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멋있어. 왜 우리는 경작을 해야 될까요? 야, 아니 이거 거부한대잖아. 그러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농경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농경사회가 과연 맞나? 이런 진짜 이 자각이 되는 거네. 이게 진짜 풍요인가? 그러니까 그 농사일은 진짜 일 많잖아요. 하늘이도 알다시피. 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걸 아니까 거부하는 거는 진짜 많다. 저 그래. 몽고몽고 견과류 대체 뭔지 그거 뭔가 궁금해요. 먹어보고 싶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못 먹어 썩는다고 너무 많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